한국의 성매매 문제, 겉으로 보기엔 시대에 따라 엄청나게 바뀐 것 같죠? 하지만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과연 본질도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 뒤에 숨겨진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볼까요? 한쪽엔 1960년대 국가가 사실상 눈 감아주던 기지촌의 집단적인 착취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지금 2026년 스마트폰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개인화된 착취가 있습니다. 보세요. 무대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착취라는 이 핵심적인 문제, 이게 과연 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벌어지는 이 뜨거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토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과거 시스템은요, 정말 노골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들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외화벌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명분 아래서 거대한 착취 구조가 돌아갔던 거예요. 국가가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거죠. 당시 여성들은 양공주라는 그런 끔찍한 낙인이 찍힌 채로 미아리 텍사스 같은 눈에 보이는 특정 구역 안에서 집단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당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동기를 보면 과거엔 국가적인 빈곤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빈 문제로 바뀌었죠. 환경도 집단적인 구역에서 지금은 디지털 뒤로 숨어버렸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통제 방식은 이렇게 세련되게 현대화됐을지 몰라도 결국 그 밑바탕에 깔린 빈곤과 착취라는 근본적인 동기는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지금은 정부가 지원도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 일을 그만두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다시 돌아가기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그냥 이 일 그만둬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첫째는 빚의 족쇄, 선불금의 고금리 사채, 이게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고요. 둘째는 사회적 낙인, 내 과거가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사람도 못 만나고 점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트라우마, 계속된 착취 때문에 우울증, 불안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건 겹겹이 쌓인 덫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성매매를 그만두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삶의 기반 전체를 옮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직업을 바꾸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토대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새로 짓는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정책이 어떻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난달까지 월 620만 원 받았는데 이번 달엔 540으로 줄었다. 이 글 하나가 그야말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들이 정부한테서 매달 엄청난 돈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은 월 540에서 620만 원인데 정부가 밝힌 실제 지원액은 생계비로 월 100만 원 내외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생긴 거죠. 대중이 믿게 된 것과 실제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 왼쪽 막대가 온라인에서 퍼진 소문 620만 원이고요. 가운데가 실제 정부 지원액인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참고로 당시 최저임금 월급 약 200만 원. 비교가 안 되죠. 대중들이 왜 분노했는지 이 그래프만 봐도 바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그냥 돈을 얼마 주냐 이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핵심 비판들을 좀 보세요. 첫째,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대중의 분노가 터져 나왔고요. 둘째, 지원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가 맞냐?
자발적으로 일한 사람은 어떡할 거냐는 피해자 프레임 논쟁이 불붙었죠. 셋째, 아니 2026년에 예산을 208억 원이나 썼는데 그래서 성공적으로 자활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성매매 산업으로 유인하는 부작용, 즉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겁니다. 정말 복잡하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딱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라는 문제를 과연 금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관리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이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 말이죠. 두 가지 철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우리 법처럼 사창제, 즉 전면 금지하는 겁니다. 인권을 지키고 착취를 없애자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이게 산업 전체를 음지로 숨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단속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공창제, 즉 합법화해서 관리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도 보호하고 세금도 걷고 범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걸 정상적인 산업으로 인정해버리는 셈이 되고 포주에 의한 착취가 과연 없어질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정말 딜레마죠. 결국 구조적인 착취라는 현실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 둘 중 무엇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